AI 딥러닝 기초 과목의 심층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딥러닝 원리를 이해하기, 활성화 함수, 그리고 고급 경사하강법과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목표는 심층신경망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입력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 딥러닝에서의 5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해하여 가중치가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렐루, 소프트맥스 등 이 함수들에 대한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경사하강법과 고급 경사하강법인 모멘텀, RMS 프롭, 아담 등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원리 이해하기입니다. 심층신경망, 입력 데이터의 정보 전달 방법, 선형대수학으로 딥러닝을 이해하기, 3계층의 딥러닝 신경망을 표현하기, 5차의 계층 역전파, 5차에 의한 가중치 조정하기, 딥러닝 가중치 보정을 직접 계산하는 것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심층신경망은 은닉층이 2개 이상인 신경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닉층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딥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트레이닝인데요. 기계가 가중치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자동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학습을 시키는 인공신경망이 심층 신경망인 경우에 학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의 뇌 뉴런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은 어떻게 설계가 되었을까요? 인공신경망은 뉴런을 여러 계층의 위치에 놓이고 그 모든 계층의 그 뉴런을 상호적으로 연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동물의 뇌를 본따서 만든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심층신경망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여러 계층 간의 그 노드를 연결한 그 가중치가 곧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노드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드와 노드의 그 연결되는 것이 이제 가중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모델에 있어서 파라미터가 뭐 7억 개다, 뭐 1조 개다 하는 그 단위가 바로 이 가중치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학습이라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 입력에 따른 가중치의 그 변화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드를 다 연결하여서 처리하는 이유는 서형대수학으로 연산 처리가 용이하고 실제 기여도에 따른 가중치의 조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중치는 W는 초기값으로 임의로 처음에 지정을 합니다. 자, 계층 레이어 2의 노드 1의 L2의 1의 값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의 노드에 들어오는 값은 먼저 인풋 값, 자 1입니다. 1이 들어와서 W11의 웨이트 값이 0.9를 이제 곱하고요. 그리고 0.5의 인풋 값을 웨이트 가중치 2일의 값인 0.3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1.05가 나옵니다. 계층 레이어에 있는 두 번째 노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드 2에 들어오는 인풋 값은 역시 똑같이 1이고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는 웨이트는 W 1, 2에 해당하는 0.2입니다. 그리고 인풋 값 역시 0.5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웨이트 값은
웨이트 2,2에 해당하는 0.8을 이제 곱해서 이것을 합산해서 0.60이 노드 2에 들어오는 이제 값입니다. 각각 노드에 이제 값이 들어온 것을 다음 노드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결정을 할 때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특정 분계점을 넘어서야 출력의 그 신호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계단형 함수와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는데요. 계단형 함수는 그 값이 계단처럼 이제 구현이 이제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부터 1의 어떤 그 값을 갖는 이제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을 이제 취하는 이제 함수이죠. 우리가 서현대수학을 해서 이 선형회귀 분석을 할 때 그 값이 ax 플러스 b 형태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 형태가 이제 된 것이고요.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때는 y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1이라고 이제 씁니다. 자, 계층 레이어 2에 노드 1에 현재 1.05가 있는데요. 이 0을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05가 이제 지수로 이제 올라가서 계산을 하면은 자, 이 값이 0.349가 되고요. 자, 계산을 하면은 활성화 함수를 거친 값은 y는 0.7408이 됩니다. 자, 이것이죠. 자, 계층 레이어 2의 노드 2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0.60이 나왔고요. 이거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입을 하면은 2 마이너스 0.6승은 0.5488이 되고, 자, 계산하면은 y의 값은 0.6457이 됩니다. 자, 계산은 서현대수학 행렬과 벡터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행렬곱은 자, 두 개의 이 행렬에 대해서 이제 곱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행렬의 열의 수하고 두 번째 행렬의 행의 수가 같아야만 행렬곱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1, 2, 3, 4라는 행렬이 있고 5, 6, 7, 8의 이제 행렬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행렬을 이제 곱을 하게 되면은 먼저 앞에 행과 두 번째 행렬의 를 곱하고 또 2와 7을 이제 곱한 것을 이제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이제 19가 되어지고요. 자, 두 번째 성분은 자, 1과 6을 이제 곱하고 그리고 자, 2와 8을 곱한 것을 이제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2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행렬에서의 행렬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행렬곱으로 딥러닝 모델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층 2 노드의 첫 번째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계층 2의 노드 1번에 대한 산식은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요 인풋 값에다가 요 웨이트 값을 1, 2를 이제 곱했고요. 그리고 또 인풋 2에 대해서 웨이트 값 2를 이제 곱한 것이 레이어 2 노드 1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값입니다. 그리고
계층 2의 노드 2에 해당하는 이제 값은 인풋 값 1, 1에다가 웨이트 1, 2에 해당 값을 곱하고, 그리고 인풋 2에다가 웨이트 값 2, 2에 해당 값을 곱해서 더합니다. 자, 보시는 이제 요 산식이 지금 이 첫 번째가 계층 2의 노드의 1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층 2 노드의 이제 2번입니다. 노드 1번, 노드 2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에 있는 요 웨이트 값을, 가중치 값을 이렇게 W11, W21, W12, W22로 이제 표현하고, 그리고 인풋 값을 이렇게 인풋 1과 인풋 2로 이제 표현한 것에 대한 행렬 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x가 되고요. 그리고 요 웨이트 값에 대한 행렬을 w로 표현하고, 그리고 인풋 값을 이제 i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딥러닝은 이런 파이썬 함수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연산이 됩니다. 따라서 계층 2의 최종 결과물은 여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이제 최종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행렬로 한번 계산해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3계층의 딥러닝을 이제 신경망을 표현해서 순전파인 포워드에 대한 프로퍼게이션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풋 값 0.9, 0.1, 0.8에 대해서 지금 인풋 행렬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웨이트 인풋에서부터 히든으로 가는 요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에 존재하는 웨이트 가중치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중치는 1에서부터 1로 가는 것입니다. 값은 0.9인데요. 이것을 행렬을 1.1에 해당하는 부분을 0.9에다가 적고요. 그리고 1에서 2로 가는 웨이트 가중치를 여기다가 0.2를 적습니다. 인풋 레이어 두 번째 노드에서 히든 레이어 첫 번째로 가는 이 웨이트 가중치는 이제 2일인데요. 2일이 0.3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 2일에 해당하는 0.3을 넣고, 그리고 웨이트 2에서 이쪽 투투로 가는 것은 0.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가는 가중치 웨이트 값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이 연결되어 있는 이 가중치에 대한 것들도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에서는 이 웨이트 2와 2가 0.5이고요. 그리고 웨이트 2에서 3로 해당하는 요 2, 3 부분은 이제 0.1인데요. 이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에서 요 2로 가는 거 0.2인데 요 부분입니다.
3에서 2로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3, 3에 해당하는 것이 0.9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딥러닝에서의 신경망을 행렬로 이제 인풋 값과 그리고 웨이트 가중치의 값들을 이제 행렬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봤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한번 이제 행렬 곱을 가지고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x 히든 이라는 것은 인풋 값을 이제 인풋 레이에서 히든 레이어로 가는 이 가중치를 통과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히든 레이어 2에 각각 입력해야 되는 그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웨이트 값에다가 인풋 값 i를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이걸 이제 행렬 곱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것이 이렇게요.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고 또 이렇게 곱한 것을 이제 더해지게 되면은 1.16, 0.42, 0.62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히든 레이어의 입력값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인풋가 0.9, 0.1, 0.8이 이 가중치를 통과해서 히든 레이어의 입력 값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산된 히든 레이어의 입력 값이 1.16 그리고 0.42, 0.62가 이제 계산되어 있는 것을 입력 값에 이제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를 이제 통과를 하려면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적용해야죠. 활성화 함수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면은 각각 요 값들 시그모이드 함수의 공식이 1 플러스 2 마이너스 1.16 분의 1을 하면은 0.761이 이제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각각 0.42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하고 0.62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면은 0.603, 0.600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것이 히든 레이어의 출력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계산한 요 값들이 히든 레이어 2의 출력값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아웃풋 레이어 3로 이제 또 가는 것을 또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히든 레이어 2에서 아웃풋 레이어 3로 가는 것에 대한 웨이트 값은 이겁니다. 자, W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이제 웨이트 값이 이제 주어졌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 값에다가 자, 지금 앞에서 계산을 한
아웃풋 히든이 이제 인풋 값이 되는 건데, 아웃풋 히든 값의 행렬 값을 웨이트 값에다가 계산을 하면은 X 아웃풋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X 아웃풋을 0.975, 0.888, 1.294가 이제 되어지고, 그게 방금 이제 얘기한 X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이 X 아웃풋에다가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적용을 이제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이제 0.716, 0.708, 0.778이 되어서 이 3계층 딥러닝 신경망을 이제 통과했을 경우에 출력값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값이 있었는데, 인풋 레이어 1과 히든 레이어 2 사이에 웨이트 기울기를, 웨이트 가중치를 통과를 이제 해서 계산을 해야지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적용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히든 레이어 2에서 아웃풋 레이어 3로의 W 가중치를 계산하고, 계산한 그 결과에다가 다시 시그모이드를 계산을 해서 최종 아웃풋 값인 0.716, 0.708, 0.778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서 실제로 딥러닝의 신경망들이 어떻게 인풋 값에서 웨이트 가중치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시그모이드 함수 값을 통과를 해서 그 값들이 전파가 되는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순전파라고 해서 입력에서부터 아웃풋까지 포워드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차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찾아가면서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그 정답 값과 출력 간의 그 차이가 이제 오차에 대한 이제 정의인데요. 오차를 어떻게 모든 가중치에 반영하느냐가 딥러닝에 대한 학습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그 간단하게 입력으로 인풋값 이제 1과 인풋값 2에 대해서 웨이트 가중치 3과 그리고 웨이트 자 1을 계산을 이제 해서 결과값이 있는데, 그 아웃풋과 정답 간의 그 차이가 이제 요 에러인데요. 그럼 요 에러가 발생을 한 거를 어느 쪽에 이 에러를 반영을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값은 계산은 이 웨이트 1, 2를 통하고 웨이트 2를 이제 그 통해서 계산을 이제 했는데요. 자, 이것을 2분의 1씩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 아웃풋으로 들어오는 요 가중치가 3과 1이니까
3과 1에 따라서 좀 가중치를 좀 다르게 둬야 될까요? 자, 상대적으로 11이 이제 3이고 그리고 웨이트 2일이 이제 1이니까 3이 더 이제 많으니까 이 웨이트 값의 비례해서 주게 되면은 3 더하기 1이 전체고요. 그리고 더블 11이 이제 3이니까 이제 4분의 3 정도의 그 에러를 이제 그 분배받고, 그리고 W21은 3 더하기 1에 1이니까 4분의 1 정도의 에러를 분배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를 생각해 보면은 후자 쪽이 이제 그 더 타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 원의 그 에러, 오차가 있는데요. 이 오차를 W11과 그리고 W 자, 요 2일의 웨이트 값을 이제 보고서 그 가중치에 비례해서 연결된 노드로 이제 전달을 이제 한다면은 W11이 이제 6이고요. 그리고 W21이 이제 이게 3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요 가중치는 W11이 6 더하기 21이 3 그리고 W11은 6. 그래서 이것은 3분의 2의 값을 갖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똑같이 분모는 6 더하기 3이고 2일이 이제 3이니까요.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이 되어서 가중치를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오차에 대한 부분을 가중치 값에 이제 비례해서 연결된 노드로 전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력층 오차가 역전파를 이제 하면서 각 계층의 그 은닉과 그 입력의 그 모든 노드별로 이제 오차를 이제 계산을 이제 그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생한 이 오차에 대해서 오차를 이제 거꾸로 역전파를 이제 해서 웨이트 값에 이제 반영을 이제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이 히든 레이에서 이제 그 계산된 이 오차 값을 다시 인풋 레이에 해당하는 이 웨이트 값에다가 이제 반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은닉 계층은 이제 목표로 하는 출력 값이 이제 없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 오차는 없습니다. 오차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아웃풋에서 이 정답과 이 결과값, 예측값에 대한 이제 차이인데요. 은닉 계층에서의 오차는 이렇게 그 주어진 값이 이제 없기 때문에 가중치에 비례해서 오차를 배분합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중치에 비례를 한 계산을 해가지고서 오차를 이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활성화 함수를 이용을 한 출력값을 목표값과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한 후에 이 오차를 전 계층의 오차로 역접하면서 연결된 모든 가중치를 이제 보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딥러닝 학습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딥러닝이 인공지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차의 역전파를 개발한 사람이
제프리 이제 힌튼 이제 교수이고 1986년에 논문에서 이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산식을 가지고서 계산식을 가지고서 오차의 그 정계층으로 역전파를 한번 손으로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것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강의를 이제 들은 다음에 교환을 이제 보시면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출력층에서 이제 발생을 한 이 오차를 은닉층으로 이제 그 오차를 이제 배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출력층 계층에서 지금 오차가 0.8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럼 이 0.8의 오차를 은닉계층에 W 요 1로 들어오는 가중치는 W 11과 그리고 W 21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계층 0.8 이 오차를 은닉계층 W 11과 그리고 W 21에 이제 배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W 11에 이 원을 이제 배분을 하는 것은 가중치에 이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11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2하고 이제 3인데요. 그래서 2하고 3을 분해, 그리고 W11의 값이 이제 2니까, 자, 여기 2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0.3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0.32만큼, 오차가 이제 배분이 됐고요. 그리고 W21은 3입니다. 그래서 0.8에 이 오차를 배분을 하면은 0.48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출력계층 두 번째의 오차인 E2 0.5를 은닉계층 W 1, 2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웨이트 2의 배분으로 이제 나누어 보면은 먼저 W 1, 2의 E2 오차에 대한 배분은 자 0.5 이 오차에다가 W 21과 22의 가중치의 합인 1 더하기 4가 분 모로 가고, 그리고 W12가 1이므로 E2의 배분은 이제 0.1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W22 값은 4입니다. 요 4의 그 비중만큼 오차 E2를 이제 곱하면은 0.4를 배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원의 0.8은 0.32와 0.48 일로 지금 이제 배분이 됐고요. 그리고 E2 0.5에 대한 오차는 0.1과 0.4로 지금 이제 배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은닉계층에서의 에러. 첫 번째 히든레이어 노드 1번에서의 분배받을 에러 E1은 요 0.32와 0.1을 더한 값인 0.4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E2에 해당하는 오차는 E2에 해당하는 0.48 그리고 또 W22에서 오는 0.4를 해서 더해서 0.88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오차 여기 0.8, 0.25가 아웃풋에서의 오차였는데요. 자, 히든 레이어에서의 오차는 0.42, 0.88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0.42, 0.88에 대한 오차를 다시 앞쪽에 인풋 레이어에 영향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닉계층의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중치의 크기에 비례해서 오차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은닉층까지에 대한 우리가 오차를 이제 계산해 봤는데요. 자, 그럼 은닉층의 이 오차를 이제 우리가 배분을 이제 했는데 다시 이거를 또 같이 또 입력층에 그 오차 배분하는 것을 똑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이제 똑같아요. 역시 이제 가중치의 비례를 해서 오차를 이제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E1의 0.42에 해당하는 이 오차를 영향받는 게 요 가중치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W 요 11의 E1에 대한 배분 그리고 W 요 21에 해당하는 배분은 자, 오차를 에다가 기울기의 그 가중치에 비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아까 0.52, 0.168이 이제 계산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은닉계층 요 E2에 해당하는 0.88도 입력계층 W 요 1, 2에 그리고 W 2의 배분으로 이제 나누어 이제 보면은 W1, 2에 E2 0.88을 이제 배분을 하게 되면은 웨이트 값에 이제 비례를 이제 해서 1과 7이니까요. 이제 자, 1, 1은 이제 1이고 자, 웨이트 2는 이제 7이니까 이 1대 7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서 0.88을 배분을 하면은 0.12와 0.77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입력계층의 에러로 오차로 이제 배분을 이제 하면은 자, E1은 여기 0.252와 그리고 0.11를 합한 0.362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E2의 오차는 0.168 그리고 0.77 이 두 개가 합해져서 0.938이 됩니다. 자, 이제 목표값에 의한 오차가 전체 신경망에 이제 반영이 이제 된 상황입니다. 자, 손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했는데요. 자, 컴퓨터는 행렬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 곱을 한번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층의 오차 행렬은
이렇게 E1, E2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은닉층에서의 이 오차 행렬은 오차 값은 웨이트 값에다가 자 출력층의 오차 행렬을 이제 곱했습니다. 오차 행렬은 이제 가중치에 이제 비례를 해서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웨이트 11, 여기는 웨이트 21, 여기는 웨이트 12, 그리고 웨이트 22가 이제 되어졌고요. 그리고 분모는 이제 그 정규화 개념으로 해서 무시를 이제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웨이트 11, 21, 웨이트 12, 22가 남고, 그래서 웨이트 곱하기 이제 출력층의 오차 행렬을 이제 곱하면은 히든층의 에러의 그 값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순전파와 다르게 가중치가 대각선 방향으로 뒤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순전파 때는 이제 이 웨이트가 1, 2가 1, 2 밑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바뀐 것입니다. 자, 즉 그 행렬의 그 열과 행이 이제 바뀐 거고요.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전치 트랜스포즈가 됐다고 이제 말합니다. 자, 우리가 A 행렬을 3, 4, 1, 0, 5, 2 이렇게 이제 행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전치 행렬로 이제 바꾼다면은, 자, 첫 번째 요 행이 전체 행렬에서는 첫 번째 열로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이 전체 행렬에서는 두 번째 열로 이제 가는 것이 행렬의 전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순전파 때와 한번 비교를 이제 해보면요. 우리가 순전파에서 이 공식을 이제 보면은 순전파 때 이 인풋 레이어 1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갈 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행렬로 이제 곱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존재하는 이 웨이트 값에다가 인풋 값을 넣었는데, 이 웨이트 값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어요. 11, 12, 21, 2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오차 역전파를 이제 계산할 때 히든 레이어의 이 오차 값은 이렇게 11, 21, 11, 12, 2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전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차의 전개층의 역전파를 행렬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히든 레이어에서의 이 오차는 출력에서의 오차에다가 가중치 행렬을 이제 전치한 것을 이제 행렬 곱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의 역전파를 행렬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크기에 상관없이 간결하게 이제 표현해서 처리를 해서 컴퓨터가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에 대한 보정은 이제 오차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바로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미분을 이제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중치를 한번 대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망은 노드에 입력되는 신호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합산하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정교한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노드의 가중치 업데이트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망에는 많은 가중치의 조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여러 개를 계층을 타고 전파될 때 한 계층을 거칠 때마다 직전 계층의 출력값이 다음 계층의 입력값이 되므로 함수의 함수, 함수의 함수의 함수와 같은 식으로 수많은 함수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학 연산의 과정이 복잡하여서 가중치를 한 방에 풀어주는
가중치를 가장 적합한 가중치를 한 방에 풀어주는 대수학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세 개의 그 노드로 구성되는 세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신경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 개의 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3계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력 그 노드와 두 번째 은닉 노드 간의 이 가중치를, 이 부분이죠. 이 가중치를 얼마나 바꿔주면은 세 번째 출력의 노드의 결과값이 0.5만큼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노드 IS의 그 입력값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J면은 입력 노드 그 I와 그리고 은닉 노드 J를 연결하는 그 가중치가 WIJ입니다. 그리고 노드 J와 노드 K를 연결하는 이 가중치를 WJK라고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하고, 그리고 시그마는 이제 모든 값에 대해서 이제 합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출력. 자, OK의 요 값은 구하는 것은 먼저 요 입력값, 요 W, 요 Y죠. WI에다가 weight, 요 부분입니다. WIJ를 이제 곱을 하는데, 이게 세 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이제 I가 1에서부터 이제 3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그 weight 값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과를 할 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적용을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형태가 된 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1 플러스 2 요 마이너스 x가 이제 인풋 값이고 분의 이제 1을 냈습니까? 요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J 노드의 이제 그 아웃풋 값이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 J 노드의 아웃풋 값에다가 가중치 WJK를 이제 곱을 하고, 다시 요거를 세 개 노드니까요. 자, 세 번을 이제 각각 합산을 한 거를 이제 시그모이드로 통과를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비로소 이제 출력값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대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이제 계산을 하려니까 굉장히 그 복잡한 이제 식이 이제 되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차별 대입 방법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중치를 랜덤하게 추측해서 구해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크래킹하는 방법입니다. 비밀번호를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조합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죠. 자, 가중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1000가지의 그 값 중에 하나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뭐 0.501, 마이너스 203, 0.999 이렇게 이제 이따가 해봅시다. 자, 그림처럼 자, 세 개 계층입니다. 그죠? 자, 세 개 계층이고, 그리고 세 개 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가중치가 여기 3노드니까 곱하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가중치가 9개입니다. 자, 이 선이, 여기 선이 이제 이게 9개라는 거예요. 이쪽이 선이. 그럼 똑같으니까 여기도 이제 9개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하면은 18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18개의 가중치에 1000가지 가중치니까 곱하기를 하면은 18,0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서 18,000개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얘는 이제 그 3개 계층의 이제 3개의 노드였는데요.
자, 3개의 노드가 아니고 이제 신경망은 굉장히 그 노드가 이제 그 복잡하게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드가 만약 500개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500개가 이제 되어지면은 여기 500개 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5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가중치는 500 곱하기 500을 해서 25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계층이 하나 더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50만 개의 가중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50만 개의 가중치 값들이 이제 1000개의 값을 이제 갖기 때문에 50만 개 곱하기 이제 1000을 하면은 5억 개가 테스트의 경우의 수로 만들어집니다. 자, 만약에 하나의 그 조합 연산에 1초가 걸린다고 하면은 단 하나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만 5억 초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연으로 환산하면 거의 16년이 되는 굉장히 큰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대의 방법으로도 가중치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죠.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자, 우리가 등산해서 한밤에 그 산속에서 길을 만약에 잃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하산을 이제 한다고 할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그 산의 최저점으로 찾아서 하산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산을 할 때 올라가진 않겠죠, 그죠? 자, 하산을 하려면 먼저 내려가는 길을 이제 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내려간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하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강을 할 때 최저점에 가까워지면은 그 경사가 이제 거의 이제 0에 이제 가까워져서 지면이 이제 가깝다는 이제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등산을 할 때 하산을 해서 이제 최저점을 이제 찾아가는 것처럼 5차의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하강법을 이제 이용합니다. 자, 여기 y의 값은 이제 5차이고요. 그리고 가중치 값이 이제 x라고 할 때 이 그래프는 이제 y는 x-1 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인데요. 자, 빨간 점에서 이제 시작점을 해서 화살표를 이제 기울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기울기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이제 기울기죠. 그러면은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래로 내려갈 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x값을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점이니까 x값을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화살표의 기울기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플러스 2예요. 자, 그 플러스면은 자, 우리가 이 2차 함수니까 플러스면은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네. 플러스 기울기에서는 자, x값을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x값이 이제 감소하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걸음폭이 너무 크면은 최저점을 지나쳐 가지고서 영원히 최저점을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오버슈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조금씩 가야 되는데 자, 여기 플러스인 기울기니까 자,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왼쪽으로 여기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 또 마이너스 이제 기울기니까 다시 플러스 쪽으로 또 이동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만큼 이동했어요.
여기서 기울 계산하니까 자 플러스니까 그럼 또 x 값을 또 감소시켜서 또 이만큼 이동하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최저점을 찾지 못하고 발산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학습을 천천히 반영한다. 그래서 학습률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필요했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기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를 보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x 값을 이동하는데 조금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기울기를 보니까 플러스예요. 그러면 또 플러스니까 x 값을 왼쪽으로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기울기가 또 플러스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가 이제 거의 0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여기가 바로 최저점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는 이제 우리가 한 개의 매개 변수만 있는 경우인데요. 이제는 만약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되므로 함수의 그 결과값이 높이로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3차원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x와 y 이 두 개가 매개 변수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과값입니다. 자, 여러 개의 골짜기가 있어서 잘못된 골짜기에 빠져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내려가다가 최저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가장 최저점이 아닌 그 지역에서의 로컬 최저점, 국수적인 최저점에 빠져서 글로벌 최저점을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점은 이 3차원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골짜기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여러 번 학습을 합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매개 변수의 그 초기값을 다르게 준다는 뜻입니다. 즉 인공신경망에서 가중치의 초기값을 다르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저점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자, 경사하강법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요. 자, 장점은 경사하강법은 함수의 최저점을 구하기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특히 함수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수학을 이용해 수학적 접근이 힘들 때도 잘 동작하고요. 매개 변수가 많을 때도 잘 동작합니다. 데이터가 불완전해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미분으로 오차 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가중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미분으로 이 오차 함수를 이제 구해 보겠는데요. 자,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려면 가중치에 대한 오차 함수의 이 기울기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분입니다. 자, 미분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하나의 변화가 다른 것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x값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면 조금 변화가 되지면은 이제 y값으로 이제 그 값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이 기울기에 대한 방향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딥러닝 알고리즘의 최종 목표는 신경망의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가중치의 변화에 따라서 오차의 변화가 점점 줄다가 그 오차가 최소화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의 가중치 값을 구하는 것이 딥러닝의 학습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차의 변화가 최소화된다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 오차의 그 변화를 이제 미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차를 자, 가중치의 값으로 이제 미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개 가중치가 있는 경우와 두 개 가중치가 있는 경우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화하고자 하는 함수는 신경망의 바로 이제 오차죠. 그리고 다듬어가고자 하는 그 매개 변수는 가중치입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저점 방향으로 감소하기 원하는 오차 함수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이렇게 있고 기울기 값이 있으면은 오차 함수가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일 때 오차 함수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분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두 개 가중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wij 이렇게 두 개가 웨이트 값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3차원의 이제 표면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골짜기에 있는 산맥 지형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시도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미분을 해서 또 찾아서 이제 최저점을 이 오차를 이제 찾는 것이죠. 자, 미분으로 오차 함수 구하는 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복잡한 수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미분을 구하는구나 그런 정도만 좀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딥러닝에서 가중치 학습에서 원하는 것은 오차값이 가중치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이 오차의 값을 WJK로 이제 미분을 해서 이 값이 최저점의 방향으로 감소하게 바라는 오차 함수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차 함수라는 것은 n개의 노드가 있을 경우에 목표값, 타겟값이죠. 그리고 실제값, 액츄얼 값인데 이거는 이제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목표값과 실제값의 그 차이, 이게 오차죠. 자, 이 오차를 제곱한 후 모두 합한 값이 이제 오차 함수입니다. 자, 우리 최소 제곱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오차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영향도 없이 이제 제곱을 해서 그 오차가 제일 최소 제곱법으로 제일 작은 오차를 이제 찾고 그 오차에 해당하는 이제 기울기 값을 이제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차 함수의 이제 기울기는 이렇게 오차를 이제 WJK로 이제 미분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2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자, 목표값 TN 하고 그리고 실제값, 액츄얼값, 결과값의 그 차이에 이제 제곱을 한 것에 대한 전체 합산이고 이걸 이제 WJK로 이제 미분을 이제 합니다. 자, 아웃풋 요 N은 오직 연결되어 있는 연결
노드로부터 영향을 이제 받습니다. 즉, 자, 노드가 이제 K면은, W, JK, 요 K로 연결되는 거에만 영향을 이제 받습니다. 즉, 이 OK 외에 ON을 제거를 이제 하고, 그러한 시그마 표시도 이제 불필요해서 식을 이제 다시 쓰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자, 시그마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ON도 없어져서, 자, TK-OK 제곱이 이제 남습니다. 자, 앞에서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왔고요. 자, 미분의 연쇄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 연쇄 법칙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다시, 자, 2를 WJK로 이제 미분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요 부식을 이제 넣어주더라도 요 부분이 이제 같은 거니까 요 식과 식이 이제 같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오차라는 것은 목표값 빼기 결과값에 대한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를 여기에 적용을 이제 해서 대입을 하면은 다시 식을 이제 쓰고, 그리고 쓰면서 OK로 이제 미분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TK 마이너스 OK,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제 쓴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요 결과값 요 OK는 노드 K의 결과값으로 자, 입력신호 OJ의 가중치 합인 WJK의 합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OJ는 직전 은닉계층 노드의 출력값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값 자, OK가 이렇게 다시 이제 띄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거죠. OJ의 가중치 WJK인데 이게 아웃풋 K에 영향을 이제 주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식이 바뀝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면 시그모이드 x에다가 곱하고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라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알고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구한까지 이제 식이고요. 자, 여기에 방금 이제 설명한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을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요 식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데요. 자, 마이너스 2 TK 마이너스 OK는 똑같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 자, 시그모이드를 이제 WJK로 이제 미분을 이제 하면은 시그모이드
이 부분이 이제 나오고 1 시그모이드 WJK OJ가 되어지고 그리고 곱하기 시그마 WJK OJ를 WJK로 이제 미분하는 걸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요 식이 WJK로 이제 미분을 이제 하니까 이제 OJ만 이제 계산되어서 이제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 식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2를 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했어요. 2를 제거한 이유는 오차 함수에서의 그 기울기의 또 방향이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이제 제거를 하면은 자 이것은 자 은닉층 요 J와 출력층 요 K 간의 그 가중치를 이제 보정하는 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닉층과 출력층의 가중치에 대한 그 보정을 방법은 마이너스 TK 마이너스 OK에 대한 이 오차와 시그모이드 WJK OJ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WJK OJ에다가 OJ를 이제 곱한 것이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그 가중치를 이제 보정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입력층 I와 그리고 저 은닉층 J층의 가중치를 보정하는 방법은 자 TK-OK가 이게 이제 오차죠. 그래서 이 J의 로는 이제 그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은닉층의 계산된 배분된 그 은닉층의 오차에다가 시그모이드 WIJ의 OI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WIJ OI에다가 OI를 곱한 것이 입력층과 은닉층의 가중치에 대한 보정 값입니다. 자, 굉장히 좀 그 식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자, 딥러닝의 이제 오차는 가중치의 이제 함수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딥러닝의 학습은 가중치의 변화를 통해서 오차를 이제 줄이는 것입니다.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방법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반복적으로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 경사하강법이고요. 딥러닝 신경망은 행렬로 설계하고 오차 기울기를 미분으로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딥러닝의 가중치에 대한 보정을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은닉층과 출력층 그 사이에 이 웨이트 값을 보정하는 것을 이 산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산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TK-OK에서 자, W 11에 해당하는 출력층의 오차 이 원은 0.8입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 내에서의 합인 WJK OJ의 값을 이제 시그마로 이제 합산해서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웨이트 1, 2의 값이 이제 2.0 그리고 JI의 출력값이 이제 0.4고요. 그리고 웨이트 2일의 해당값이 3.0 그리고 OJ에 해당하는 값이 0.5에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2.3이 되어지고요. 이 시그모이드 자 2.3을 계산을 이제 하면은 시그모이드 식에 대해서 1 나누기 1 플러스 2 요 표시는 요 표시입니다. 이렇게 2 마이너스 2.3 2 마이너스 2.3 하면은 이제 0.909가 됩니다. 자, J가 이제 그 1일 때 W 1, 2에 해당하는 5 J일 때는 이제 그 값이 이제 0.4가 되고 최종 시기를 이제 대입을 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0.8이고요. 그리고 자, 시그모이드 WJK5J의 값이 이게 0.909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1 빼기 0.909 그리고 곱하기 5J가 0.4를 하면은 마이너스 0.0265가 되어지고 자, 학습률을 0.1로 가정하면은 보정해야 되는 이제 그 델타 x 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0.00265가 되어서 자, 원래 값 요 웨이트 값 2.1에다가 요 값을 적용을 하면은 2.00265로 이제 보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전파에 의해 가지고서 자, 아웃풋이 나왔는데 자, 이 아웃풋하고 어떤 정답 간에 이제 그 비교를 하니까 그 오차가 0.8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차가 0.8이 발생한 것을 이제 오차를 역전파를 해서 이제 오차를 이제 배분을 이제 하면서 웨이트 값을 이제 조정을 이제 하는데 초기화는 이제 웨이트 값이 이제 1인 경우에는 2.0이었는데 그 2.0이 자, 첫 번째 학습에 의해서 2.00265로 이제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이제 그 수백만 번이 이제 반복되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면서 딥러닝의 학습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웨이트 값 2일과 웨이트 2일을 한번 요 계산식을 가지고서 한번 손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심층신경학에서 보면은 가중합 또는 전달 함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각 노드에서 들어오는 그 신호에 가중치 웨이트 값을 곱해서 다음 노드로 전달을 하는데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을 이제 가중합이라고 합니다. 또 이 노드의 가중합이 계산되어지면은 이 가중합을 활성화 함수로 또 보내기 때문에 이 가중합을 다른 말로 전달 함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전달 함수에서 전달받은 값을 출력을 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서 출력값을 변화시키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로 함수 등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선형 함수의 결과를 0과 1 사이에 있는 비선형 형태로 변형을 해줍니다. 주로 로지스트 회계와 같은 분류 문제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로지스트 회계는 이제 0과 1의 어떤 값을 이제 갖는 것인데 0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 1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인기가 이제 많았으나 딥러닝 모델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기울기가 사라지는 기울기 소멸 문제, 베니시앵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하는데요. 이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딥러닝 모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면 최대치는 0.25로 1보다 작으므로 계속 곱하다 보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층을 거칠수록 기울기가 사라져서 나중에는 가중치에 대한 수정이 어렵게 됩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입니다. 선형 함수의 결과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비선형 형태로 변형해 줍니다. 자, 이것은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인데 하이퍼볼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위아래를 더 늘려준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에서 그 결과값의 평균인 0이 아닌 그 양수로 편향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용을 했지만은 여전히 기울기 소멸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본 것처럼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이제 주황색깔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0에서부터 1 사이에 그 값을 이제 갖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기울기 소멸 문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레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닉층이 많은 신경망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자, 출력층에서 자, 이렇게 은닉층으로 오차를 이제 전달을 이제 해서 오차 역전파로 이제 학습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차가 크게 이제 줄어들어서 학습이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즉 기울기가 소멸되기 때문에 학습되는 양이 0에 가까워져서 학습이 더디게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오차를 더 줄이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수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울기 소멸 문제에는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대신에 렐루 함수를 써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렐루 함수는 자, 입력이 x 값이 이제 음수일 때는 이제 0을 출력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양수이면은 그대로 이제 x 값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경사하강법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학습 속도가 빠르고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렐루 함수는 일반적으로 은닉층에서 사용을 하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대비 학습 속도가 6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음수값을 입력을 받으면 항상 여전히 0을 출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감소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키-렐루 함수를 이제 사용한 것을 계산하였습니다. 렐루 함수를 발견한 사람은 오차 연차파를 이제 개발한 제프 힐튼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리키-렐루 함수는 자, 입력이 음수일 때 0이 아니라 이렇게 0.001처럼 매우 작은 수를 이제 반환을 해서 그리고 양수일 때는 이제 똑같이 x를 이제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입력값이 수렴하는 구간이 이제 제거되어서 렐루 함수를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입력값을 0과 1 사이에 출력되도록 정규화해서 출력값들의 총합이 항상 1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보통 딥러닝에서 출력 노드의 활성화 함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식을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yk 출력은 자, 익스포넨셜 함수를 써가지고서 자, 지수 함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ai의 이 출력 값들에 대한 그 합산과 그리고 그 노드에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를 적용한 그 값을 분자로 갖습니다. 자, n은 출력층의 뉴런의 전체 개수를 이제 말하고요. 자, YK는 그중 K번째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 수식처럼 소프트맥스의 함수의 분자는 입력신호 AK의 지수함수, 그리고 분모는 모든 입력신호의 지수함수의 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렐로 함수와 소프트맥스 함수를 텐sorflow 2에서 구현하는 이제 코드에 대한 예제입니다. 모델을 이제 스케줄로 이제 그 선언을 하고, 자, 댄스층 3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가 이제 렐로로 이제 정의를 이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유닛 그 노드 64개를 가진 완전 연결체 이제 그 층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댄스 10은 출력 유닛, 출력 노드 10개를 가지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층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고급 경사하강법과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사하강법, 배치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 미니 배치의 경사하강법에 대한 설명과 옵티마이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은 손실함수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찾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성능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것은 배치 경사 하강법에서 발생했는데요. 배치 경사 하강법이라는 것은 전체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 오류를 구한 후 기울기를 한 번만 계산을 해서 모델의 그 파라미터, 모델의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한 스텝에 모든 훈련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계산한 것이 바로 확률적 경사하강법입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Stochastic Gradient Descent에서 약자로 SGD라고 하는데요. 임의로 선택한 데이터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확률적이라는 뜻이 이제 임의로 선택했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파라미터 변경폭이 불완전하고 때로는 배치 경사하강법보다는 정확도가 좀 낮을 수는 있지만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장점입니다. 파이썬 코드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 모델의 fit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배치 사이즈를 1로 지정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됩니다.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은 전체 데이터셋을 미니 배치, 작은 배치로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누고 그 미니 배치 한 개마다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들을 평균 기울기로 이용해서 모델의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은 전체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보다 빠르고 또 확률적 경사하강법보다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효율성에 있어서는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고 계산 속도를 높였으며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작은 배치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더 효율적입니다. 일반화 기능은 각 배치는 데이터의 작은 부분 집합, 여러 배치를 통해서 모델이 더 일반화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은 파라미터의 변경폭이 확률적 경사하강법보다는 안정적이고 속도도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에서는 fit 메소드에서 배치 사이즈의 1이 아닌 값을 이제 줍니다. 자, 배치 사이즈는 이제 그 훈련 중 한 번에 배치해서 처리할 샘플의 수를 학습 데이터의 수를 이제 지정하는 거고요. 모델의 가중치를 한번 업데이트합니다. 너무 작은 배치 크기로 모델의 가중치를 자주 변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가 있고 또 너무 큰 배치는 메모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2, 64와 같은 2의 제곱수의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본 파이썬 예제입니다. 엑스트레인의 값이 320개의 샘플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배치 사이즈를 32로 하면은 10개의 배치로
나누어서 이제 처리를 하고 각 배치마다 이제 기울기가 나오고 그 기울기에 대한 평균값을 모델의 가중치로 업데이트를 이제 합니다. 옵티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률제 경사하강법의 파라미터 변경폭이 불완전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속도와 운동량을 조정하는 옵티마이저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속도와 이제 운동량을 이제 계산하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먼저 이 확률제 경사하강법의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아다그라드에서 가본 길은 더 정밀하게, 안 가본 길은 대충 빠르게 훑고 가는 것이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 이제 아다 델타로 해서 계속 정밀하게 탐색하지 않고 어느 선에서 끊을 줄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RMS 프로브는 가본 곳은 더 정밀하게 보고, 그리고 하지만 그 순간에 기울기를 다시 계산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자, 운동량을 계산한 이제 모멘텀은 진짜 길 같은 곳을만 이제 이동을 해서 같은 길로 이제 계속 가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프 모멘텀은 모멘텀대로 이제 가되 그 순간의 기울기를 다시 한번 계산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과 RMS 프로의 장점을 다 이용한 것이 이제 아담이라는 이제 옵티마이저이고,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성능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옵티마이저에서 있는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옵티마이저의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다그라드입니다. 자, 아다그라드는 이제 변수, 그 가중치의 업데이트 횟수에 따라서 학습률을 이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다그라드는 이제 많이 변화하지 않는 변수들의 학습률은 크게 하고 많이 변화하는 변수들의 학습률을 작게 합니다. 즉, 많이 변화를 했다는 것은 그 변수가 최저값에 근접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로 이동하면서 세밀하게 값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게 변화한 변수들은 학습률을 크게 해서 빠르게 오차값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파라미터마다 학습률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G함수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이때 그 G값은 이전 그 G값의 그 누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은 G값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학습률은 이제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가 많이 학습이 되어 있으면은 작은 학습률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파라미터가 학습이 덜 되어 있으면은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높은 학습률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파이썬에서의 코드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옵티마이저에서 아다그라드를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하고, 그리고 모델의 컴파일 메소드에 옵티마이즈라는 이 매개변수에 아다그라드를 써주면은 이 아다그라드가 옵티마이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다 델타는 아다그라드에서 그 G값이 커짐에 따라서 학습이 멈추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아다그라드와 이제 달리 학습률에 대한 하이퍼포메터가 이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의 이용 방법은 아다 델타를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컴파일 메소드에서 옵티마이저를 아다 델타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RHO 값을 이제 지정합니다. RHO라는 것은 그레디언트의 이동 평균에 대한 감쇄율, decay rate라고 하는데, 이 감쇄율을 결정하는데 보통 0.95나 0.99를 입력을 합니다. RMS 프로브는 아다그라드의 그 G값이 무한히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방법입니다. 아다그라드에서 학습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함수에서 이 감마만 이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즉, 집값이 너무 크면은 학습이 작아져서 학습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감마값을 이용해서 학습률 크기를 비율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MS 프롭을 이제 임포트를 해서 옵티마이저에 RMS 프롭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률을 이제 지정하는 파이썬 코드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은 관성, 탄력, 가속도라는 뜻이죠. 경사하강법과 마찬가지로 매번 기울기를 구하지만은 가중치를 수정하기 전에 이전 수정 방향, 자,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참조해서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비율만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정 방향이 자,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지그재그 현상이 줄어들고 이전 이동값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만큼 다음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관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GD 모멘텀은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사하강법에 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기울기를 속도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전 속도의 일정 부분을 반영합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비해서 모멘텀을 적용한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지그재그가 덜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스테로프 모멘텀은 모멘텀의 값과 기울기의 값이 더해져서 실제 값을 만드는 기존 모멘텀과 달리 모멘텀 값이 적용된 지점에서 기울기 값을 계산합니다. 모멘텀 방법은 멈추어야 할 시점에서도 관성에 의해서 멀리 갈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스테로프 방법은 모멘텀에서도 절반 정도 이동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계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모멘텀 방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 방법의 이점인 빠른 이동 속도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멈추어야 할 적절한 시점에서 제동을 거는 데 훨씬 용이합니다. 모멘텀과 비슷하지만 속도 부위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전에 학습했던 속도와 현재 기울기에서 이전 속도를 뺀 변화량을 반영 더해서 가중치를 구합니다. 자, 그림으로 모멘텀과 네스테로프의 모멘텀을 비교하면은 모멘텀은 모멘텀 값과 기울기 값이 더해져서 실제 값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네스테로프 모멘텀은 모멘텀 값이 적용된 그 지점에서 기울기 값을 다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방향과 속도를 고려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파이썬 코드입니다. SGD의 파라미터로 네스테로프를 이제 true로 이제 지정을 하면은 네스테로프 모멘텀이 작동을 합니다. 자, 아담은 모멘텀과 RMS 프로의 장점을 결합한 고급 경사하강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RMS 프로의 특징인 기울기 제곱을 지수 평균한 값과 모멘텀 특징인 VI를 수식에 활용을 이제 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담을 사용하는 방법은 텐서플로우 케라스 옵티마이저에서 아담을 이제 임포트를 해서 컴파일을 할 때 옵티마이저에다가 아담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파라미터의 변경폭이 불완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의 속도와 운동량을 조정하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학습의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해서 보폭을 이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운동량을 이제 조정을 해서 그 방향을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모멘텀은 자, 관성의 방향을 고려해서 진폭과 폭을 줄이는 효과를 이제 가졌고요. 그리고 네스테로프 모멘텀은
이 모멘텀을 이제 발전을 이제 시켜서 모멘텀이 이동을 시킬 방향으로 미리 이동해서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보폭을 이제 이 줄여서 한 이 아다그라드는 변수의 업데이트가 잦으면 학습률을 적게 해서 이동의 목표를 조절해서 학습의 속도를 이제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발전시켜서 RMS 프롭은 아다그라드의 보폭의 민감도를 또 이제 보완을 했고, RMS 프롭과 그리고 모멘텀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가 개발이 되어서 현재는 이 아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한 학습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심층 신경망에서 5차 역전파, 이 백프로파게이션의 역할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네, 5차 역전파는 신경망의 출력값과 실제값의 차이인 이 오차를 각 계층을 거꾸로 거치면서 계산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알고리즘이죠. 다음 중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항상 양수의 값을 출력한다. 2번 입력값이 작을수록 출력값이 1에 가까워진다. 출력값이 0과 1 사이로 한정된다. 4번 렐루 함수보다 계산 비용이 적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출력값이 0과 1 사이로 한정되고 이는 이즘 분류 문제에서 확률값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땡땡 함수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활성화 함수로 렐루 함수의 변형입니다. 정답은 네, 리키 렐루입니다. 자, 리키 렐루는 렐루 함수의 변형으로 입력값이 음수일 때도 작은 기울기를 유지해서 학습이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중 아담 옵티마이저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모멘텀을 사용하여 가속도를 높인다. 2번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3번 모멘텀과 RMS 프롭의 장점을 결합하였다. 4번 배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아담 옵티마이저는 모멘텀과 학습률 자동 조정 기능을 포함하지만 배치의 크기는 자동으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대한 정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의 원리 이야기에서는 딥러닝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층 신경망의 구조와 입력 데이터의 전달 방법, 그리고 선형 대수학적인 계산, 그리고 5차 역전파의 알고리즘에 대한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신경망은 가중치 업데이트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에서 비선형성을 추가해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그리고 렐루, 리키렐루, 소프트맥스 등이 있었으며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사하강법의 변형으로 배치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양한 옵티마이저로 아다그라드, 또 아다델타, RMS 프로, 아담 등 각각 옵티마이즈된 원리와 사용 방법을 숙지해서 적절한 상황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상 이번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번 강의 굉장히 좀 수식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은 이 부분은 이 딥러닝에서의 그런 원리를 이제 이해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딥러닝의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서 학습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